에밀리는 몹시 긴장하고 있었다. 일어나세요. 재판이 열립니다라는 말을 들은 후 그녀는 거의 기절할 뻔했고 다리는 떨리고 손은 마비되었다. 마치 끔찍한 영화, 부조리한 악몽을 꾸는 것 같았다.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그녀는 기계처럼 반복했다. 소용없었다. 그녀의 남편 리차드가 그의 파트너 맥스와 변호사 옆에 서 있었다. 증인들이 증언하고 있었다. 에밀리는 남편의 눈을 마주치려 했었지만 그는 마치 일부러 눈을 피하는 것처럼 보였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는 그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판사는 기계적으로 판결을 읊기 시작했다. 에밀리 니콜라예브나 스미스, 엠파이어 부동산 회사의 CEO는 형법 제209조 사항, 형법 제185조 1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어 일반 교도소에서 5년형을 선고합니다. 5년, 집행유예가 아니라 사기죄로 5년이나 감옥에 갇힌다고? 말도 안 돼. 리차드의 변호사는 집행유예를 받을 거라고 했는데, 아니, 이건 분명 꿈일 거야. 에밀리는 여전히 남편의 눈을 마주치려 했었지만 헛수고였다. 이제 그녀는 허가된 짧은 면회 시간에만 그를 만날 수 있을 것이고 5년 동안 딸을 안아줄 수 없을 것이며 아이가 그녀 없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고통스러운 5년을 보내야 할 것이다. 딸 클레어는 엄마 없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것이고 엄마는 그 시간에 철조망 뒤에 갇혀 있을 것이다. 끈적하고 차가운 공포가 그녀의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다. 경비병들이 그녀의 감방으로 다가와 남편과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법정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는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아내의 얼굴조차 쳐다보려 하지 않았다. 불쌍한 에밀리는 남편이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서 있는 것을 보기 위해 간신히 몸을 돌렸고 그 후 그녀는 끌려나갔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와 함께 거대한 장미 꽃다발을 들고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상자에서는 바닐라와 버터크림, 그리고 행복의 향기가 났다. 이거 받아? 그가 아내의 뺨에 키스하며 꽃을 건넸다. 리차드, 무슨 기념일이야. 3월 8일은 이미 지났고 내 생일은 가을이잖아. 이렇게 멋진 꽃다발은 무슨 일이야. 우리의 사랑을 위하여. 리차드가 약간 과장되게 말했다. 에밀리가 웃었다. 당신이 로맨티스트인 건 알지만 분명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내 남편을 내가 모르겠어. 뭘 꾸미고 있는지 말해봐. 그들은 저녁을 먹고 맛있는 케이크를 즐긴 다음 와인 한 잔씩을 들고 깜빡이는 인공 벽난로가 있는 거실로 자리를 옮겼다. 리차드는 아내에게 키스하고 훌륭한 저녁 식사에 감사 인사를 한 다음 마침내 털어놓았다. 에밀리, 당신에게는 다소 갑작스러울 수 있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신은 출근을 해야 해. 5년 동안 전업주부였던 나에게 당신 회사에서 무슨 자리가 있을까? 재능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 남편이 농담을 던졌다. 그리고 당신은 매우 재능이 있어. 에밀리, 나는 당신을 믿어. 그러니까 꽤 높은 직책이겠네. 부서장이나 기술이사 정도? 리차드가 손을 벌렸. 그러니까 내 아내가 굉장히 현명하다고 했잖아. 에밀리, 나는 당신이 엠파이어의 CEO가 되었으면 해. 에밀리는 숨이 막힐 뻔했. 뭐? 내가 CEO라고? 지금 나랑 농담하는 거지, 스미스? 내가 어떻게 CEO 자리에 앉아? 나는 그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에밀리, 잠깐만. 내 말을 이해 못했어.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도 돼. 나는 그저 밤낮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할 뿐이야.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이 사회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 나는 종종 출장을 다니고 당신은 엠파이어에 있겠지만 바지 사장처럼 그저 자리를 빛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어떤 의무도 없어. 날 믿어. 에밀리가 손을 내저었다. 리차드, 당신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 못하고 있어. 이건 나쁜 생각이야. 당신이 이해 못하는 거야. 당신은 내가 출장가 있는 동안 서류에 서명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그 망할 서명을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서류를 읽을 필요도 없어. 전화로 무엇에 서명해야 할지, 무엇에 서명하지 말아야 할지 말해줄게. 모든 것이 매우 간단해. 리차드가 화를 냈고 에밀리는 고집을 부렸고 그는 전략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에밀리,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당신에게 부탁한 적이 있었나?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 우리 집은 대통령 관저 같고 당신을 위한 차, 스파, 피트니스 센터, 뭐든지 말만 해. 딸을 위해서는 하늘의 달이라도 따다 줄 거야. 당신과 클레어가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말이야. 그런데 이런 사소한 부탁을 하자마자
당신은 나를 돕고 싶지 않다고. 출장 기간 동안 나를 도와줄 생각도 없다고 하네. 좋아, 나는 자러 갈게.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 출장 가기 전에 쉬어야겠어. 어디로 가냐고? 하긴, 당신이 무슨 상관이겠어. 내일에 관심이나 있어? 리차드는 짜증스럽게 소파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하는 계단으로 갔다. 리차드, 화내지 마. 에밀리가 당황해서 말했다. 미안해. 그냥 당신의 제안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러웠어. 내가 갑자기 회사의 CEO라니. 에밀리는 계단에서 그를 따라잡아 그의 팔을 잡고 다시 말했. 화내지 마. 당신에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당연히 동의할게. 화해한 거지? 리차드는 그녀를 안고 키스하며 아내를 용서했음을 보여주었고 천천히 그녀를 침실로 이끌었다. 에밀리는 웃으며 겉으로는 약간 저항하는 척하며 남편과 장난을 쳤다. 부부의 말다툼은 잊혀졌고 언제나처럼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다. 에밀리의 머릿속에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었지만 아침이 되자 그녀는 그것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리차드가 도와달라고 하니 당연히 도와줘야지. 처음에는 모든 것이 리차드가 말한 대로였다. 사무실 문에는 그들과 리차드의 성이 적힌 명패가 걸렸고 그녀의 이니셜인 이앤 스미스가 적혀 있었다. 비서는 매일 에밀리에게 계약서, 견적서, 기타 서류가 담긴 폴더를 가져왔다. 처음에는 에밀리가 문서를 이해하고 파악하려고 노력했지만 곧 그것이 헛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서류는 점점 더 많아졌고 숫자와 표에 눈이 어지러웠고 계약 조건과 수정사항에 머리가 아팠다. 에밀리는 생각 없이 서명을 했고 남편의 지시를 전적으로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외부 회사의 불법 거래를 적발한 감사위원회가 들이닥쳤다. 엄청난 금액이 엠파이어 계좌에서 인출되었고 모든 문서에는 에밀리의 서명이 있었다. 에밀리가 여러 건의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지만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다. 회사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무언가를 묻고 무언가를 적었고 그 다음에는 에밀리와 리차드에게 소환장이 날아왔다. 에밀리, 제발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당신에게 엠파이어의 CEO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하지 마. 이건 다 함정이야. 경쟁자들이 사업을 빼앗으려고 나를 조사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들은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없어. 모든 거래는 합법적이었어. 설령 당신이 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집행유예일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면 우리는 이 나라를 떠날 거야. 당신은 그저 침묵해. 그렇지 않으면 모두에게 나쁜 일이 생길 거야. 당신, 나, 그리고 클레어에게도. 만약 우리 둘 다 공모죄로 감옥에 가면 아이는 고아가 될 거야. 누가 그녀를 돌봐줄까? 에밀리는 흐느끼며 남편에게 기대었다. 알았어, 리차드.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 제발 나를 혼자 두지 마. 리차드는 그녀를 안고 어린아이처럼 달래며 안심시키는 말을 속삭였다. 그는 에밀리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 어디를 눌러야 할지 알고 있었다. 딸을 위해서라면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라도 꺼낼 것이다. 그리고 법정에서 그는 등을 돌리고 그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징역형이 단순한 상징적인 집행유예일 것이라고 확신했던 그의 거짓말쟁이 변호사와 함께 그녀를 배신했다. 수감 첫 몇 달 동안 에밀리는 리차드로부터 편지를 받았고 그는 몇 가지 물품을 보냈다. 편지에서 그는 다정하고 상냥했으며 사랑하고 매우 그립다고 말했고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약속했다. 곧 갈 거라고 했지만 아직은 그럴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딸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고 그녀의 그림을 동봉했고 에밀리는 눈물로 그 그림을 적셨다. 그리고 매번 리차드는 반드시 그녀를 꺼내줄 것이라고. 그의 변호사가 그녀의 서류를 처리하고 있으며 항소할 것이라고. 조금만 참으라고 약속했다. 에밀리는 그를 믿었고 참을성 있게 기다렸지만 그 후 편지와 물품이 끊겼다. 에밀리는 영혼의 고통으로 울부짖었고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이는 어떻게 지내는지, 남편은 왜 침묵하는지, 혹시 경쟁자들이 그에게 해를 끼친 것은 아닌지, 그가 아픈 것은 아닌지, 아니면 클레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로 6개월을 더 보냈다. 마른 베개를 물어뜯으며 흐느껴 울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고 조용히 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에밀리는 더 이상 집이 없다는 것을 몰랐다. 리차드는 딸을 데리고 도시를 떠났다. 사업, 더 정확히 말하면 남은 것은 그의 동업자인 맥스에게 팔았다. 회사의 수석 회계사인 리사는 떠났고 적어도 그녀는 사임했고
스미스와 동시에 사라졌다. 회사에서는 그녀가 몇 년 동안 리차드의 정부였으며 그들이 매우 유리한 거래를 성사시켜 2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교활한 부부는 리차드의 아내를 제거하고 회사의 계좌에서 막대한 금액을 가로챘고 사실상 그들의 순진한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이제 리차드와 이미 이혼한 불운한 도둑은 감옥에 갇혀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손을 대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교훈을 얻거나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 누가 그 스미스 부부를 알겠는가? 남의 속은 알 수 없는 법이다. 매일이 에밀리에게는 1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녀는 형기가 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기적이 일어났다. 사면이었다. 헌법에 따라 사면을 선언할 권리는 국가 두마에 있으며 중요한 기념일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다. 에밀리 스미스가 석방 증명서를 받고 우울한 하늘 아래 감옥의 철문을 나선 날이 왔다. 하지만 그 하늘은 자유로웠고 숨쉬는 것조차 더 가벼웠다. 석방의 기쁨에도 불구하고 에밀리의 귀환은 씁쓸했다. 집도 가족도 직업도 없었고 미래도 없어 보였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에밀리는 한때 자신의 것이었던 불 켜진 창문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낯선 사람들이 그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고 갑자기 문이 열리고 어떤 뚱뚱한 남자가 길 건너에서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이봐, 뭘 원해? 여기서 30분 넘게 서성이면서 뭘 훔치려고 하는 거야? 에밀리는 깜짝 놀라 중얼거렸다.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꺼져. 경찰을 부르기 전에. 에밀리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경찰만은 피하고 싶었다. 그녀는 이틀 밤을 기차역에서 보냈다. 경찰에게 걸리지 않으려면 잠을 잘 수 없었고 게다가 도착하자마자 등록을 해야 했는데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얼어붙고 지치고 배고픈 에밀리는 행인들에게 돈을 구걸하는 두 여성에게 다가갔다. 아가씨들, 죄송하지만 빵 조각 좀 주실 수 있나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뭐야, 경쟁자야? 우리는 경쟁자가 필요 없어. 여기서 꺼져. 그때 에밀리는 누군가가 조심스럽지만 끈질기게 그녀의 뺨을 때리는 것에 정신이 들었. 이봐, 정신 차렸어? 자, 이거 마셔, 불쌍한 사람. 그녀의 손에 물병과 빵이 쥐어졌. 우리가 사람이 아니겠어? 당신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먹어, 먹어. 에밀리는 새로운 지인들과 함께 밤을 보내러 갔다. 그들의 이름은 나디아와 마리아였다. 여성들은 차고에서 초라한 거처를 찾았다. 그들 중 하나는 버려졌고 완전히 녹슬어 있었다. 그들은 합판과 녹슨 철판으로 그것을 땜질하여 오두막과 비슷한 것을 만들었다. 안에는 오래된 통으로 만든 난로를 설치했고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불을 피웠다. 몸을 녹이고 벚나무 가지로 만든 향긋한 차를 마실 수 있었다. 며칠 동안 에밀리는 그들이 생계를 꾸리는 것을 도왔지만 손을 내밀고 서 있는 것은 어려웠고 부끄러웠다. 그녀는 필요할 때 끈질기게 굴 줄 몰랐고 언제 눈물을 흘려야 할지 몰랐다. 에밀리는 돈을 거의 벌지 못했다. 오, 친구, 그런 수입으로는 굶어 죽을 거야. 나디아가 말했다. 아무래도 미하일로브나에게 부탁해야 할 것 같아. 미하일로브나가 누구야? 나디아, 지역 책임자. 두어닉 드보르닉 책임자. 이자 빗자루 지휘관이야. 아마 당신을 받아줄 거야. 빗자루질을 하게 될 거야. 당신은 구걸하는 데는 재능이 없어. 대신 작은 방을 얻을 수 있고 사회 보장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서류는 있어? 두얼닉트보르닉이면 두얼닉트보르닉이지.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라도 해야지. 마침 직장을 구하고 등록을 해야 했다. 안 그러면 용감한 경찰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다. 에밀리는 마리아와 친구가 되었. 그녀는 과거의 변호사였고 인생의 쓴맛을 보았고 성공한 변호사, 전국 변호사 협회 회원에서 인생의 밑바닥, 노숙자 신세로 전락했다. 마리아와 에밀리의 운명은 어떤 면에서 비슷했다. 둘 다 한때 사랑했던, 신뢰했던 사람들의 배신으로 고통받았다. 마리아는 과거에 훌륭한 집과 훌륭한 남편이 있었고 집에는 새 우유만 빼고 다 있었. 매우 잘생긴 남자, 글레븐돈과 여자의 관심에 익숙해져 있었고 어느 날 단 한 번의 시도로 평범한 마약 중독자가 되었고 파멸적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아내에게서 돈을 훔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집에서 귀중품을 훔쳐 헐값에 팔아 다음 복용량을 샀다. 어느 날 그들은 값비싼 그림 때문에 싸웠.
그랬고 글렙은 아내를 때려 아이를 잃게 만들었. 그는 여전히 그림을 훔쳐갔고 아침에 이웃이 마리아를 현관에서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렀. 그 후 마리아는 신경쇠약으로 병원에서 회복했다. 그동안 그녀는 모든 고객을 잃었다. 글렙은 그들의 집을 팔았지만 얼마 후 그는 황무지에서 머리가 깨진 채 발견되었다. 병원에서 나온 마리아는 길거리에 남겨졌고 그 당시 그녀는 갈아입을 속옷조차 없었고 슬픔에 잠긴 여자는 술에 의존하여 잔 밑바닥에서 슬픔을 달래려고 했다. 인생은 그런 거야, 에밀리. 나도 인생의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맛보았어. 지금은 술을 마시지 않지만 늪에서 벗어나 단단한 땅을 밟을 수 있는 기반을 찾지 못했어. 그리고 내가 생각해낸 것이 있어. 누얼닉 드보르닉은 당신에게 더 편할 거야. 어떤 책임도 없어. 그런 삶에 질려서 술을 마시지 않는 한 은퇴할 때까지 빗자루질을 할 수 있지만 사회에서 자신의 지위를 회복해야 해. 어떻게 회복해? 폐업뿐인데. 에밀리가 한숨을 쉬었. 생각해봐야지, 에밀리. 마리아가 눈살을 찌푸렸다. 어쩌면 뭔가 생각해낼 수 있을 거야. 에밀리는 두어닉 드보르닉으로 취직하러 갔고 다른 방법이 없었지만 그날 그녀는 우연히 과거의 친구를 만났. 에밀리, 너야? 아니면 내가 잘못 본 거야? 소냐가 외쳤다. 에밀리는 겁에 질리고 부끄러워서 재빨리 가려고 했지만 그렇게 멋진 소냐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녀가 잘못 보았거나 착각했거나 무엇이든 생각하게 놔두고 얼른 그곳에서 도망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잠깐, 너 지금 나랑 숨바꼭질하는 거야? 소냐가 화가 나서 발을 구르며 말했다. 에밀리는 어쩔 수 없이 복종해야 했. 무슨 일이야, 에밀리? 너 맞아? 그 모습은 뭐야? 너에 대해 끔찍한 소문이 돌아서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랐어. 어디에 있었어? 소냐, 묻지 마. 나는 지금 아무 데도 없어. 그냥 구덩이에 빠져 있어. 이런, 나도 지금 그래. 나 지금 급해. 여기 법원을 돌아다니고 있어. 내 남편이 정부를 두고 정신이 나가서 사랑에 빠졌대.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고 미안하지만 벌거벗겨서 쫓아내려고 해. 변호사에게 돈을 엄청 썼는데 다 멍청이들만 만나. 에밀리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 아, 소냐, 마침 잘 만났어. 너에게 딱 맞는 변호사가 있어. 시간 얼마나 있어? 내가 소개해줄게. 소냐가 어떤 손님들을 데려왔는지 본 부티크 컨설턴트들은 숨이 막혔지만 곧바로 예의 바른 가면을 쓰고 숙녀들을 응대했다. 마리아는 정장 차림에 하이힐을 신은 모습이 전성기 때와 거의 비슷해 보였다. 다음은 스타일리스트였는데 그는 마법사가 분명했다. 에밀리는 멍하니 눈을 깜빡였다. 그녀 앞에 부유하고 성공한 여성이 서 있었는데 그녀는 오늘 처음 본 사람이었다. 아니면 이것은 어제 구부러진 알루미늄 컵에 차를 들이키던 지저분한 누더기를 걸친 노숙자였을까? 마리아는 소냐의 이익을 대변하여 재판을 다른 날로 연기하고 사건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 이혼 소송은 양측의 외교적 태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종종 갈등과 재산 분쟁이 동반된다. 마리아는 과거의 법률 경력에서 많은 여성들이 정의를 회복하도록 도왔기 때문에 그녀는 새로운 고객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기꺼이 싸움에 뛰어들었다. 세 여자는 소냐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마리아는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에밀리는 가사를 돌보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집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유지했다. 그리고 마리아는 곧 재판에서 이겼다. 소냐는 예상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축하하기 위해 그들은 레스토랑에서 축하하기로 결정했고 그곳에서 그들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공동 사업을 조직하고 에밀리의 남편을 찾아 그녀의 딸을 되찾고 동시에 아내를 억울하게 감옥에 가둔 악당 리차드에게 복수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이제 부유한 여성이야. 마리아가 이끄는 법률 사무소의 소유주가 될 거야. 자본이 충분해. 소냐가 즐겁게 말했. 마법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사업은 서서히 번창하기 시작했다. 마리아는 동료 변호사인 아르투르를 만났고 그들은 데이트를 시작했다. 소냐는 한때 거절했던 전 남자친구와 다시 만났고 그녀를 빈털터리로 만들 뻔했던 배신자 남편을 선택했었다. 심지어 나디아도 행복을 찾았. 소냐는 그녀를 회사 경비원으로 고용했고 그녀는 다른 회사의 경비원과 로맨틱한 관계를 맺게 되었. 에밀리만이 외로웠고 밤에 울었고 그녀는 딸을 견딜 수 없이 그리워했. 그녀는 남자에게 관심이 없었고 비록 구애를 받기도 했지만 그녀의 아이 외에는 아무도 필요하지 않았다. 마리아는 과거의 인맥을 통해 단서를 찾으려고 노력했고 수많은 요청을 했고 경찰을 들쑤셨고
사립탐정 겟나디 골로베프를 고용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더 정확히 말하면 결과는 없었다. 어느 날 에밀리는 리차드와 맥스 밑에서 일했던 오래된 지인을 만났다. 니콜라이는 다른 도시로 이사했고 결혼했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고 이곳에 잠시 들렀. 에밀리, 멋지게 보여. 전혀 변하지 않았네. 리차드와는 어떻게 지내? 여전히 부자야? 에밀리는 매우 놀랐다. 니콜라이는 그 이후로 리차드와 마주친 적이 없었고 그들이 이혼했다는 것을 몰랐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이런 말을 들었. 얼마 전에 당신의 리차드를 봤어. 그는 여전히 출장을 다니고 있어. 부르주아 같으니?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물어볼 시간이 없었어. 비행기 환승 중에 말이야. 그런데 왜 그는 시베리아로 갔을까? 자주 그곳으로 비행기를 타던데. 어디서 봤어? 에밀리가 가슴이 멎는 듯한 기분으로 물었다. 니콜라이는 도시 이름을 말했다. 나는 거기에 회의에 참석하러 갔었어. 비즈니스 센터에서 말이야.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나는 뛰어가고 있었고 그도 서두르고 있었어. 다른 회사를 열었고 건설업을 한다고 하더군. 우리는 포옹했고 나는 아내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말하고는 탑승구로 달려갔어. 너도 그에게 안부를 전해줘. 어쩌면 또 만날지도 모르지. 에밀리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이혼했어. 어떻게? 그렇게 사랑했는데. 미안해. 나는 의도치 않았어. 괜찮아, 콜리야. 다 잘 됐어. 만나서 반가웠어. 에밀리는 골루베프에게 달려가 새로운 단서를 빨리 알렸다. 겟나디는 즉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도망자를 찾았. 그는 결혼했고 아내의 성으로 숨었고 딸 클레어도 그녀의 성으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찾을 수 없었다. 리차드는 실제로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번창하고 있었고 전처에 대해서는 잊어버렸고 그녀에게 얼마나 비열하게 대했는지도 잊어버렸다. 마리아는 리차드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 녀석도 너처럼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너무 일찍 기뻐하고 있어. 골루베프는 리차드가 여전히 사기 거래를 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고 세금 관련해서도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정보를 찾아냈. 두 번의 독립적인 감사 결과 모든 것이 드러났다. 주택 건설의 저품질 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견적서에는 고가의 재료가 명시되었지만 저렴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었다. 회사의 건설 프로젝트는 무기한 중단되었다. 에밀리는 리차드를 파산시키는 데 1년을 보냈고 그의 가정도 파탄냈. 리사에게 새로운 구애자가 나타났는데 물론 그녀는 에밀리가 잘생긴 얼굴과 근육질 몸매를 가진 배우를 고용했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 새로운 구애자는 에밀리로부터 받은 돈을 성실하게 갚았고 리차드가 자신의 침대에서 그 구애자를 발견하도록 모든 것을 했다. 그러나 리차드는 슬퍼하지도 않았다. 그의 회사가 망해가고 있고 그 자신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더 걱정스러웠다. 그래서 그 불충실한 리사는 필요 없어.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 리차드는 출국 금지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왜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갑자기 망가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갑자기 에밀리가 그를 찾아왔다. 너? 나를 찾았구나. 뭘 원해? 내 아이를 원해. 게다가 너는 곧 감옥에 갈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내 짓이었구나. 그래. 이제 나는 딸을 데려가고 너를 잊을 거야. 네가 나를 잊은 것처럼. 어림없어. 나는 이제 잃을 것이 없어. 너도 고통받을 거야. 이 나쁜 년아. 죽어. 그는 책상에서 무거운 대리석 문진을 집어 에밀리의 관자놀이를 세게 때렸다. 강한 손이 리차드의 팔을 등 뒤로 비틀어 관절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기 때문에 타격은 접촉에 그쳤고 머리카락만 헝클어졌다. 남에게 구덩이를 파지 마라. 네가 거기에 빠질 것이다. 겟나디가 으르렁거렸다. 사기죄 외에도 살인 미수죄로도 처벌받을 것이다. 멍청아. 골로베프는 경찰을 불렀. 에밀리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실수였어. 당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느꼈어. 마리아는 지금 학교에서 서류 작업을 처리하고 있어. 그녀는 클레어와 만났고 곧 당신에게 올 거야. 에밀리는 기쁨에 겨워 울었다. 내 딸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마 아빠를 떠나야 해서 속상해할 거야. 그 소녀는 엄마가 데리러 왔다는 말에 기뻐서 펄쩍 뛰었어. 그런 아버지와 헤어져야 해서 속상해하지는 않을 거야. 경찰이 도착했다. 리차드는 수갑을 찬 채 차에 태워졌다. 보호자를 찾았나 보지. 응? 리차드가 증오의 찬 목소리로 내뱉었다. 찾았어. 골루베프가 그녀 대신 대답했다. 나는 기꺼이 에밀리를 보호할 거야.
그녀가 원한다면 말이야. 그녀는 원하겠지. 겟나디는 에밀리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녀는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원할 거야. 그녀는 왜 이것을 예전에 이해하지 못했을까? 에밀리는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다. 온몸이 쑤시고 뻣뻣했다. 마치 트럭에 치인 것 같았다. 머릿속은 여전히 안개가 낀 듯 흐릿했고 어젯밤 그 끔찍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리차드가 문진을 휘두르는 모습, 그 차가운 금속이 관자놀이에 닿을 뻔했던 아찔함, 그리고 겟나디가 나타나 그를 제압했던 장면까지. 모든 것이 악몽처럼 생생했다. 일어났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에밀리는 고개를 돌렸다. 겟나디였다. 그는 창가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그의 옆얼굴을 비추었고 그는 어느 때보다 듬직해 보였다. 여기가 어디죠? 에밀리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내 아파트예요. 겟나디가 대답했다. 당신을 병원에 데려가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지만 당신이 경찰과 엮이는 걸 꺼릴 것 같아서. 그리고 당신 상태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았어요. 에밀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다행히 심한 부상은 없는 듯했다. 다만 온몸이 뻐근하고 머리가 조금 어지러울 뿐이었다. 고마워요, 겟나디. 에밀리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그런 말 말아요. 겟나디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는 에밀리에게 다가와 침대 옆 의자에 앉았. 클레어는요? 에밀리가 가장 궁금한 것을 물었. 마리아가 잘 데리고 있어요. 겟나디가 안심시켰다. 학교에도 연락해뒀고요. 오늘 아침에 당신을 만나러 올 거예요. 에밀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클레어만 무사하다면 다른 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리차드는 어떻게 됐죠? 경찰서에 있어요. 겟나디가 덤덤하게 말했다. 당신을 폭행한 혐의까지 추가되었으니 이번에는 쉽게 풀려나지 못할 겁니다. 에밀리는 씁쓸한 기분에 휩싸였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이제는 철창 신세를 지게 된 것이다. 물론 그가 저지른 죗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에밀리가 물었다. 글쎄요. 겟나디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일단 당신은 안정을 취해야 해요. 그리고 리차드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겠죠. 당신이 증인으로 나서야 할 겁니다. 알겠어요? 에밀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제 두려울 것은 없었다. 그동안의 고통과 시련을 겪으며 그녀는 강철처럼 단단해져 있었다. 그리고 겟나디가 말을 이었다. 당신과 클레어가 함께 살 곳도 마련해야겠죠. 에밀리는 겟나디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 속에는 그녀를 향한 걱정과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나랑 같이 살래요? 겟나디가 조심스럽게 물었. 에밀리는 깜짝 놀랐다.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 하지만 알아요. 당신이 겪은 일들을. 겟나디가 그녀의 말을 가로챘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하지만 난 당신과 클레어를 진심으로 돕고 싶어요. 아니, 그 이상이에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난 당신을 사랑해요, 에밀리. 에밀리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의 고백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 그동안 겟나디는 줄곧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 위험을 무릅쓰고 그녀를 구했고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의 진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 겟나디. 에밀리가 입을 열었지만 다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대답을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겟나디가 덧붙였다. 그냥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했어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에밀리는 겟나디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그녀의 마음속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고마워요, 겟나디. 에밀리가 말했다. 당신의 마음,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도와준 모든 것들. 하지만 지금은 엄마. 맑고 고운 목소리가 두 사람의 대화를 끊었다. 에밀리는 고개를 돌렸다. 문 앞에 클레어가 서 있었다. 마리아와 함께. 클레어. 에밀리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딸에게 달려갔다. 엄마. 클레어가 에밀리에게 달려와 와라간겼다. 에밀리는 클레어를 품에 꼭 안았다. 따뜻한 딸의 체온이 느껴지자 그제야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이다. 엄마, 이제 집에 가는 거야? 클레어가 물었다.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에밀리가 클레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우리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엄마. 클레어가 에밀리의 품에 얼굴을 파묻으며 말했다. 에밀리는 마리아와 겟나디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정말 고마워요. 에밀리가 말했다.
두 분 덕분에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고맙지. 마리아가 말했다. 에밀리, 너는 우리에게 희망을 줬어. 너를 보면서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어. 그래, 에밀리? 겟나디가 덧붙였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그리고 앞으로는 당신 곁에 우리가 있어. 에밀리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이 험난한 세상에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딸 클레어가 있었고 든든한 친구 마리아와 겟나디가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것이다. 자, 이제 가자. 에밀리가 클레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새로운 집으로 에밀리와 클레어, 마리아와 겟나디는 함께 아파트를 나섰다. 창밖에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마치 그들의 밝은 미래를 축복하는 것처럼. 그로부터 몇 달 후 리차드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에밀리는 증인석에 앉아 담담하게 증언했다. 그녀는 리차드가 자신을 어떻게 속였는지, 어떻게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리차드는 자신의 죄를 부인했지만 에밀리와 마리아가 수집한 증거들은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결국 리차드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끝난 후 에밀리는 홀가분한 기분이었다. 물론 리차드에 대한 미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를 용서함으로써 그녀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에밀리와 클레어는 겟나디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겟나디는 클레어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었고 에밀리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세 사람은 진짜 가족처럼 행복하게 지냈다. 사라와 함께 설립한 법률사무소는 날로 번창했다. 에밀리와 마리아는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여성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들은 여성들에게 법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어느 날 저녁, 에밀리는 겟나디와 함께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에밀리가 말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에밀리. 겟나디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에밀리는 겟나디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진실한 사랑이 가득했다. 고마워요, 겟나디. 에밀리가 말했다.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사랑해요, 에밀리. 겟나디가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요, 겟나디. 에밀리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따뜻한 포옹을 나누었다. 그 순간 뉴욕의 밤하늘에 뜬 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에밀리와 겟나디는 결혼식을 올렸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된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 아름답고 감동적이었다. 에밀리는 생애 처음 느껴보는 진정한 행복감에 벅차올랐다. 겟나디는 그녀에게 완벽한 남편이자 클레어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자상한 아버지였다. 결혼 후 에밀리는 겟나디와 함께 희망이라는 재단을 설립했다. 가정폭력, 사기, 이혼 등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다. 에밀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절망에 빠진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다. 재단은 법률 상담, 심리치료, 직업교육, 쉼터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사회 각계각층의 후원을 받으며 빠르게 성장했다. 마리아는 희망재단의 법률 고문으로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다. 그녀는 수많은 여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력을 아끼지 않았다. 사라 역시 재단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자신의 사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재단의 재정 확보에 큰 역할을 했다.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에밀리는 40살이 되었고 클레어는 어엿한 13살 소녀로 성장했다. 에밀리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고난을 이겨낸 여인의 강인함과 성숙함이 더해져 더욱 눈부시게 빛났다. 클레어는 밝고 씩씩한 아이로 자랐. 겟나디의 사랑과 보살핌 덕분에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에밀리와 겟나디, 클레어는 센트럴파크로 나들이를 갔다. 따스한 햇살 아래 세 사람은 돗자리를 펴고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클레어는 공을 가지고 놀며 해맑게 웃었고 에밀리와 겟나디는 그런 클레어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엄마, 아빠,
클레어가 공을 던지며 외쳤다. 에밀리와 겟나디는 클레어와 함께 공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엄마, 나 저기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클레어가 아이스크림 트럭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래, 가서 먹고 싶은 거 골라봐. 에밀리가 지갑을 꺼내며 말했다. 클레어가 아이스크림 트럭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에밀리는 겟나디에게 말했다. 정말 행복해요. 당신과 클레어가 있어서 나도 행복해, 에밀리. 겟나디가 에밀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런데 에밀리, 겟나디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당신 혹시 리차드를 만나볼 생각은 없어요? 에밀리는 깜짝 놀랐다. 리차드에 대한 이야기는 그동안 두 사람 사이에서 금기시되는 주제였기 때문이다. 리차드를요? 에밀리가 되물었. 네. 겟나디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 사람이 곧 가석방된다고 들었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만남을 주선해볼 수 있어요. 에밀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리차드를 다시 만난다는 것은 과거의 상처를 다시 들추는 일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그를 만나야만 진정으로 과거를 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도 몰랐다. 만나볼게요. 에밀리가 결심한 듯 말했다. 정말 괜찮겠어요? 겟나디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네, 괜찮아요. 에밀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약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이 내 곁에 있잖아요. 겟나디는 에밀리를 꼭 안아주었. 그래요. 당신 곁엔 항상 내가 있어요. 며칠 후 에밀리는 교도소 면회실에서 리차드를 만났다. 5년 만에 만난 리차드는 많이 늙고 초췌해 보였. 그는 더 이상 에밀리가 알던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사업가의 모습이 아니었. 에밀리. 리차드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오랜만이네요, 리차드. 에밀리는 담담하게 말했.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미안해요. 리차드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에밀리는 리차드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있는 듯 했다. 용서할게요, 리차드. 에밀리가 말했. 정말 날 용서하는 건가요? 리차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네, 용서할게요. 에밀리가 다시 한번 말했다. 당신을 용서해야 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차드는 눈물을 글썽였. 고마워요. 에밀리, 정말 고마워요. 클레어는 잘 지내나요? 리차드가 조심스럽게 물었. 네, 잘 지내요. 에밀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주 밝고 씩씩한 아이로 자랐어요. 다행이네요. 리차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혹시 클레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에밀리는 잠시 망설였다. 클레어가 아빠를 만나고 싶어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클레어에게 물어볼게요. 에밀리가 말했다. 클레어가 원한다면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보겠어요. 고마워요, 에밀리. 리차드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에밀리는 교도소를 나섰다. 밖에는 겟나디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괜찮아요? 겟나디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네, 괜찮아요. 에밀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어갔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다. 집으로 돌아온 에밀리는 클레어에게 리차드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클레어, 네 아빠가 널 만나고 싶어해. 에밀리가 말했다. 클레어는 잠시 말이 없었. 만나고 싶어? 에밀리가 다시 한번 물었다. 클레어가 망설이는 듯했다.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네, 마음 가는 대로 하렴. 에밀리가 클레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엄마는 내 결정을 존중할 거야. 생각해볼게요, 엄마. 클레어가 말했다. 며칠 후 클레어는 아빠를 만나겠다고 말했다.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만남을 주선했고 클레어와 리차드는 공원에서 만났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클레어는 아빠에게 자신의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고 리차드는 클레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었다. 아빠, 나중에 또 만나도 돼요? 클레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당연하지. 리차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언제든지 만나러 오렴. 클레어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클레어는 가끔씩 아빠를 만나러 갔다. 리차드는 클레어에게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클레어도 그런 아빠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에밀리는 클레어와 리차드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깨달았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에밀리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 찼다. 겟나디와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클레어는 건강하고 밝은 소녀로 성장했다. 희망재단은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 수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에밀리는 겟나디와 함께 발코니에 서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고마워요, 겟나디. 에밀리가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예요. 나야말로 고마워요, 에밀리. 겟나디가 에밀리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빛이에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고 석양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미래는 저 아름다운 석양처럼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세월은 쏜살같이 흘렀다. 클레어는 어느덧 어엿한 숙녀가 되었고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었다. 에밀리와 겟나디는 클레어의 성장을 지켜보며 뿌듯함과 동시에 왠지 모를 섭섭함을 느꼈다. 마치 품 안의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처럼 클레어가 독립하여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다. 클레어, 대학 생활은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야. 에밀리가 클레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내 꿈을 마음껏 펼치렴. 네, 엄마. 클레어가 씩씩하게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해낼게요. 우리 딸, 장하다. 겟나디가 클레어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클레어는 겟나디의 품에 안겨 눈시울을 붉혔다. 아빠, 저도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감사해요. 저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셔서 우리 딸 사랑한다. 겟나디가 클레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클레어는 뉴욕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에밀리와 겟나디는 클레어의 짐 정리를 도우며 그녀의 앞날을 축복했다. 엄마, 아빠, 저 잘 지낼 수 있을까요? 클레어가 불안한 듯 물었다. 그럼 우리 딸은 무엇이든 잘 해낼 거야. 에밀리가 클레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엄마 아빠에게 연락하고 우리는 항상 내 편이니까. 네, 엄마. 클레어가 씩씩하게 대답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클레어, 넌 혼자가 아니야. 겟나디가 덧붙였다. 우리가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걸 잊지 마. 네, 아빠. 클레어가 겟나디에게 안기며 말했다. 클레어가 떠나는 날, 에밀리와 겟나디는 공항까지 배웅을 나갔다. 클레어는 애써 밝은 척했지만 눈물을 글썽이며 에밀리와 겟나디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자주 연락할게요. 그래, 우리 딸. 몸 조심하고 건강하게 지내야 해. 에밀리가 클레어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클레어, 내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렴. 우리는 항상 너를 응원할 거야. 겟나디가 클레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클레어는 비행기에 탑승했고 에밀리와 겟나디는 클레어가 탄 비행기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잘 해낼 거예요, 여보. 겟나디가 에밀리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그래요. 우리 딸은 강하니까. 에밀리가 겟나디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클레어가 떠난 후 에밀리와 겟나디는 허전함을 느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일상으로 돌아왔다. 에밀리는 희망재단 운영에 더욱 매진했고 겟나디는 에밀리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어느 날 에밀리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에밀리 스미스 씨 되시죠? 낯선 목소리가 물었다. 네, 그런데요? 에밀리가 대답했다. 저는 희망재단의 도움을 받았던 소피아라고 합니다. 아, 네. 소피아 씨, 잘 지내셨어요? 에밀리가 반갑게 물었다.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소피아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에밀리 씨께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별 말씀을요? 에밀리가 겸손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소피아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에밀리 씨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도 꽤 잘 된답니다. 정말 잘 됐네요. 소피아 씨. 에밀리가 기쁜 마음으로 말했다. 모두 에밀리 씨 덕분이에요. 소피아가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에밀리 씨는 저의 은인이에요. 아니에요, 소피아 씨. 에밀리가 손사래를 쳤다. 소피아 씨 스스로의 노력 덕분이죠. 저는 그저 작은 도움을 드렸을 뿐이에요. 그래도 정말 감사해요. 소피아가 거듭 말했다.
에밀리 씨와 희망재단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저처럼 힘든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많이 도와주세요. 네, 꼭 그럴게요. 에밀리가 약속했다. 전화를 끊은 후 에밀리는 벅찬 감동을 느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여보,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겟나디가 에밀리의 밝은 표정을 보며 물었다. 방금 희망재단의 도움을 받았던 여성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에밀리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리고 저에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이야기해주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잘 됐네요, 여보. 겟나디가 에밀리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에밀리가 겟나디에게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겟나디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 스스로의 노력 덕분이지. 그래도 당신은 항상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고 응원해줬잖아요. 에밀리가 겟나디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나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에요. 나에게 당신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예요. 겟나디가 에밀리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다. 시간은 흘러 클레어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뉴욕으로 돌아왔다. 에밀리와 겟나디는 클레어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클레어는 희망재단에서 일하며 에밀리를 돕기 시작했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클레어가 에밀리에게 말했다. 우리 딸 정말 기특하구나. 에밀리가 클레어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네가 자랑스럽다. 저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클레어가 에밀리에게 말했다. 엄마는 저의 롤모델이에요. 에밀리는 클레어의 말에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이 딸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에밀리와 겟나디, 클레어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클레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니? 겟나디가 클레어에게 물었다. 저는 희망재단에서 계속 일하면서 여성 인권에 대한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클레어가 대답했다.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에밀리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엄마와 아빠가 항상 응원할게. 감사해요. 엄마, 아빠. 클레어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클레어. 겟나디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네, 아빠를 다시 만나볼 생각은 없니? 클레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리차드는 가석방 이후 클레어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고 몇 번 만나기도 했다. 하지만 클레어는 여전히 아빠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빠. 클레어가 솔직하게 말했다. 아빠를 용서하고 싶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 이해한다. 겟나디가 클레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서두르지 않아도 돼. 네, 아빠. 클레어가 겟나디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클레어,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렴. 에밀리가 클레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는 항상 내 편이니까. 고마워요, 엄마. 클레어가 에밀리에게 안기며 말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가족의 따뜻한 정을 느꼈다. 그 어떤 어려움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시간은 또다시 흘렀다. 에밀리는 50살을 훌쩍 넘겼지만 여전히 아름답고 열정적이었다. 희망재단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여성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거대한 단체로 성장했다. 에밀리는 여성 인권 신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많은 상을 받았고 전 세계를 돌며 강연을 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유엔에서 여성 인권에 대한 연설을 하게 되었다. 전 세계의 지도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다. 에밀리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연단에 섰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밀리가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 그리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았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누구나 시련을 겪습니다. 에밀리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준다면 이 세상은 더욱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에밀리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에밀리는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끼며 청중들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연설을 마치고 내려온 에밀리에게 겟나디와 클레어가 다가왔. 정말 멋진 연설이었어요. 여보, 겟나디가 에밀리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클레어가 에밀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 고마워요, 여보 클레어. 에밀리가 벅찬 감동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당신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거예요.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 저 멀리 뉴욕의 밤하늘에 뜬 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그들의 희망찬 미래를 축복하는 것처럼. 그리고 에밀리 스미스, 이제는 에밀리 헤인즈는 알고 있었. 자신의 삶이,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갈 세상이 저 별들처럼 아름답게 빛날 것이라는 것을. 에밀리는 유엔 연설 이후 전 세계적으로 더욱 유명 인사가 되었다. 그녀는 수많은 강연 요청을 받았고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로도 제작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다. 에밀리는 이제 단순한 한 여성이 아니라 전 세계 여성들의 롤모델이자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겟나디는 변함없이 에밀리의 곁을 지켰다. 그는 에밀리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었다. 겟나디는 에밀리가 세상 밖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조용히 뒤에서 그녀를 응원했고 에밀리가 지치고 힘들 때면 언제나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클레어는 희망재단의 핵심 멤버로 성장했다. 그녀는 뛰어난 리더십과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재단의 사업을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클레어는 특히 젊은 여성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에 힘썼고 그 결과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 어느 날 클레어는 에밀리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엄마, 저 사실 아빠를 다시 만나보고 싶어요. 클레어가 말했다. 에밀리는 깜짝 놀랐다. 클레어는 그동안 리차드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말이니, 클레어?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엄마. 클레어가 대답했다. 아빠를 용서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빠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어요. 에밀리는 클레어의 손을 꼭 잡았다. 네, 마음 가는 대로 하렴 클레어. 에밀리가 말했다. 엄마는 항상 내 결정을 존중할 거야. 고마워요, 엄마. 클레어가 에밀리에게 안기며 말했다. 에밀리는 겟나디와 상의한 후 리차드에게 연락을 취했다. 리차드는 클레어의 결정을 듣고 매우 기뻐했고 조심스럽게 만남을 준비했다. 클레어와 리차드의 재회는 어색했지만 동시에 감동적이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고 과거의 상처와 오해를 풀어나갔다. 클레어, 정말 미안하다. 리차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내 엄마와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정말 미안하다. 아빠, 클레어가 리차드의 손을 잡았다. 저도 아빠를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그리고 우리 이제부터라도 좋은 부녀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클레어. 리차드가 클레어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클레어와 리차드는 그날 이후 정기적으로 만나며 관계를 회복해 나갔다. 리차드는 클레어에게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고 클레어는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 에밀리는 클레어와 리차드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며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을지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노력을 통해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덧 에밀리는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열정과 에너지는 여전히 젊은 시절 못지않았다. 에밀리는 희망재단을 통해 전 세계 여성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고 겟나디와 클레어는 그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 그리고 그 속에서 얻은 깨달음과 희망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내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에밀리는 회고록에 첫 문장을 썼다. 하지만 그 어떤 시련도 나를 꺾을 수는 없었다. 나는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내가 꿈꾸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다. 에밀리는 회고록을 통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준다면 이 세상은 더욱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회고록은 출간되자마자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에밀리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 에밀리는 자신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에밀리는 겟나디와 함께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보,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에밀리가 겟나디에게 말했다. 나에게 당신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예요. 겟나디가 에밀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고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삶은 저 아름다운 노을처럼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사랑해요, 에밀리. 겟나디가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요, 겟나디. 에밀리가 대답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아름다운 노을 속으로 잦아들었다. 그리고 에밀리 헤인즈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삶이,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갈 세상이 저 노을처럼 아름답게 빛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고 희망재단을 통해 수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전했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며 그녀의 유산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에밀리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소중한 선물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여전히 꿈을 꾸고 있었고, 여전히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영원히.